자, 난민 선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마 방금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난민은 이 선교학 부분에 또 잘 안 다룬 부분입니다. 아마 이 부분이 그래서 아마 제 책에도 난민을 넣어놨더니 이 모든 학자들도 아주 고생하셨다고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저도 굉장히 이 마음이 좀 뿌듯했습니다. 자, 그러면 난민의 발생 원인이 뭔가? 또 난민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최근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아프가니스탄이죠. 하면서 어느 분이 지금 열어놓고 계시나요? 조금 음을 좀 그걸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뭡니까? 우리 한국으로 난민들을 비행기로 실어 왔죠. 실어 왔습니다. 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유럽에서의 난민 발생 원인이 뭐죠? 이제 그 땅을 지배하고 거기에 그 지배하면서 그 우군들, 그러니까 지배 세력에 조금 역할을 해주던 분들을 이 시민권을 줘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 예를 들게 되면 이번에도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난민들이 한 600여 되죠.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오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난민과 선교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번 강의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난민의 선교에서 난민의 발생은 전쟁과 내전 그리고 종교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자신이 기거해 왔던 땅을 떠나서 이제 오물 통해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난민들은 본질적으로 주체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하는 타자성이 그들 속에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들이 그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마음 편하게 사니까 나가면 전철이 있고 또 교통수단이 버스가 있고 또 자가용이 있고 어디 가서 뭐 말도 통하죠. 또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자부심과 또 우리 땅이고 그러니까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땅을 한번 가서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히 그것은 그 이 왕따와 또 행동이 자유스럽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타자성을 지닌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중국을 강의를 갔는데 그 강의를 마치고 제가 만리장성을 이제 구경하러 갔어요. 가가지고 만리장성 내려와 가지고 그 나를 안내해 준 그 이 조선족이죠. 조선족이 그 친구가 이제 나 통역도 담당하고 그랬는데 어디 시장 통에 이제 나를 그 놔두고 이 맥도날드 같은 데 놔두고 이 친구가 교수님 제가 잠깐 한 30분만 다녀올 테니까 조금 계십시오. 그래서 그러자고 뭐 30분이 별거냐고 나는 여기서 햄버거 먹으니까 된다고 앉아 있는데 30분이 넘었어요. 40분, 50분, 1시간이 돼도 이 친구가 안 나타난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막 떨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뭐 내가 중국어도 못하지, 내가 잠자는 곳이 뭐 호텔도 아니고 어느 가정집이고 그랬는데, 아니 내가 만약에 이 친구가 안 오면 나는 어떻게 되냐 하니까 막 불안. 이 친구가 1시간 반 지나가지고 나타나서 교수님 많이 기다렸죠. 반갑기는 하지만은 속으로는 야, 이 친구야 나를 1시간이나 더 기다리게 하면 나 여기서 어떻게 되냐 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이것처럼 제 경험처럼 정말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또 왕따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난민들은 긴급하게 탈출을 했죠. 전쟁이라든지 내전, 또 종교적 갈등으로. 그래서 이제 또 그 긴급하게 온 경우도 있고, 또 자발적으로 내가 우리 땅을 그냥 넘어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탈북자들 같은 경우는 엄밀한 자발적인 탈출이 되겠죠. 그죠? 자기 의사에 이렇게 자유롭게 또 어떤 고용을 위해서 온 경우도 있고 어떤 기회를 찾기 위해서 온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비자발적인 이주 같은 것은 빈곤, 또 위험, 또 인신매매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주를 하는 그런 경향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특별하게 이제 난민을 받아들이는 지역사회의 특성, 또 양측의 주관적인 관점에 따라서 착취 대상이 되거나 때로는 통제를 받는 위험 인물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게 되죠. 통제를 많이 받죠, 사실은. 그런데 그렇지만 이제 한국은 아직까지도 이런 그 난민들이 온다고 그래도 이런 뭐 일정한 난민법에 의하면요, 어느 나라 가도 함부로 쫓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예멘 난민들이 배를 타고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 우리가 난민이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 땅에서 받아달라. 그래가지고 그 심사를 시청하게 되면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그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난민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멘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다행히 한국에서 난민을 시청에 받아들여져 가지고 이렇게 와서 귀가하신 분도 있고 또 떠난 사람도 있고 막 그런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집트 난민들이 좀 특이해요. 이집트에서 한국에 온 난민들은 이집트에서 한국에 가서 난민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일부러 지금 교회에 가가지고 뭐 사도신경도 외우고요, 주기도문도 외우고 십계명도 외우고 막 일부러 기도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 이걸 달달달달 외우고 막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는 나는 이집트에서 종교적인 핍박을 받아가지고 나는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내가 이제는 종교를 바꿨는데 우리나라 땅에서는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나를 난민으로 받아들여서 이제는 이곳에서 귀가할 수 있도록 영주권을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들이 이집트에서는 때 아니게 한국어로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도 외우고 11조도 외우는 그런 족속도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어느 부분에 들으면서 참 아주 이 참 가지각색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들과 접촉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선교적인 접촉점을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난민의 발생 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난민의 발생에는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난민으로 통용되는 그 용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법률적으로는 그래요. 전쟁이나 박해 등의 위험 때문에 타국에 피난하면서 자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강제적인 이주자가 곧 무엇이다? 난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난민의 상황을 특징진 의 중에서는 공포, 또 비통, 또 협박, 또 생존, 위험, 안전, 삶, 또 미래 등의 이런 핵심 단어가 난민이라고 하는 용어 속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난민들은요, 많아요. 제가 미국에 가서도 보면요, 난민촌이 있어요. 근데 그 난민촌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 특별하게 신체적으로 뭐 제한하고 그런 건 없어요. 자기들 아침에 가갖고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는 들어와서 이제는 이 잠을 자고 난민들이 이제 그렇게 그 생활한 경우들이 또 계란 있는 먹고 것을 있어? 우리가 이제 보게 조금 이따 됩니다. 하라고 내가 이 공부 끝나고 나면 그럽시다. 이제 난민 발생의 큰 원인을 우리가 세 가지로 보게 돼요. 첫째는 그냥 정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정치적인 박해를 받을 경우 난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와 있는 지금 미얀마인들 가운데는 주로 난민들이 많습니다. 그건 이제 본인들이 난민 신청을 해요. 나는 미얀마 들어가면 죽는다. 요즘 분위기가 더 그렇잖아요. 요즘 그렇습니다. 미얀마에서 민주화 운동하다가 이 한국에 오면 그 사람들이 들어가면 뭐 군부에 그냥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와서 난 난민자로서 보호해달라 이렇게 보죠. 이 정치적 요소 있죠. 또 두 번째는 전쟁과 내전 요소예요. 이제 아프가니스탄 같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우리가 요즘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러시아도 한때는 배를 타고 우리 왔잖아요. 와가지고 우리가 전쟁 때문에 못 살겠다. 한국에서 받아달라. 그래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전쟁과 내전, 특별히 내전 같은 거. 요즘 이제 아프리카는 내전이 심한 나라잖아요. 내전이 심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그 제가 난민에 대해서 조사한 제 책에 아마 그런 것이 나와 있을 거예요. 한 사람의 그 자기의 그 간증 비슷한 한 것을 들었는데 갑자기 잠자고 있는데 막 총소리가 밖에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침대 밑으로 당연히 숨었는데 다른 사람은 잡혀갔는데 자기는 당연히 그 생명을 이제는 건져가지고 어떻게 자기 나라를 빠져나와서 이제 한국에 오게 됐다. 그런 뭐 이야기를 제가 듣고 아마 저 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발적인 난민이에요. 예를 들면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된 이후에 이제는 이동이 됐죠. 그렇잖아요. 그 구소련이 이제는 해체되면서 이제는 이제는 그래서 이제 해체되니까 그 연방에 소속된 나라들이 이제 어디로 갈까 하다가 이제 거기에 본국에 속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소련 이 내로 러시아로 온 사람도 있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또 보게 되면 또 여기 보면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그들 나라에서 많은 시민들이 독일 또 러시아 터키 등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보면 엄밀히 말하면 자발적인 난민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난민의 역사를 좀 볼까요? 난민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민족 분쟁과 전쟁 그리고 기근과 사회적인 현상으로 자신들의 땅을 떠나서 생활하는 것이 엄밀하면 난민의 요소죠. 난민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대부분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중간기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유대 백성들이 자신의 땅에서 살지 못하고 이제는 포로로 잡혀가고 또 자이반 타이반에 의해서 이제는 지중해 연안에 흩어지게 된 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의 난민의 현상이다. 이걸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이제 공부할 때 아마 이 부분을 성경적인 입장에서 또 이 난민과 이 다문화를 다룰 때 제가 이제 다뤘던 그런 부분이 혹시 기억하실 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1960년, 1980년, 1860년대까지는 300년인가 유럽인들에 의해서 아프리카인들을 노예로 잡아서 그들은 사고 팔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들도 하나의 난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그런 것이었고 특별히 아프리카인 난민들의 경우 정복, 식민지화, 노예무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수없이 많은 그런 난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쿠바 땅을 비롯해서 정말 노예들의 임시 숙소에서 거기서 죽으면 그냥 끝나고 살면 노예로 팔려가고 사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미국이 가장 인권 국가라고 세계에 인권 하시지만은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노예 무역 제도를 통해서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제가 미국에 가서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미국의 에버린들, 소위 말해서 그 원주민들, 미국의 원주민들은요, 사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원주민들이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구역이 있어요. 말이 보호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가둬놓는 거예요. 가둬놓고는 뭘 한 줄 아십니까? 거기에 술과 마약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으라고 말해요. 면을 말하면. 제가 한 번은 그 시카고에서 저기 포틀랜드로 가기 위해서 제가 뭡니까 그 버스 정류장에서 있었어요. 근데 포틀랜드에서 있는 목사님은 쉽게 말하면 오후 한 4시쯤 오십시오. 그리고 이 시카고에 있는
내가 아는 목사님 아침에 나를 픽업해 주는데 이분은 또 교회에서 일을 하시니까 아침에 나를 일찍 버스 정류장에다 데려다 줬어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 이제 데려다 주니까 제가 버스 정류장에 있다가 이제 아침 예배 시간이 돼가지고 가까운 그 루터 교회를 제가 갔어요. 갔더니 다 이제 루터 교회를 예배를 끝나고 났더니 그 목사님이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우리 교육관 매도실에서 미팅이 있으니까 참석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제가 오후 4시니까 뭐 충분하게 한 2시쯤 차를 타야 되니까 뭐 12시 예배니까 충분히 시간이 있어서 그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이제 새로 성도들 온 그 모임이죠. 여러분 뭐 교회에서 다 그러잖아요. 처음 오신 분은 매도시로 오십시오 해서 이제 다과도 나누고. 근데 그때는 내가 IMF 기간 동안에 미국 갔기 때문에 굉장히 배가 많이 고팠어요. 왜냐하면 그 햄버거가 아침에는 $2인데 점심은 $6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햄버거도 굉장히 비싸가지고 못 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야, 한 끼를 잘 때울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참석을 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내 옆에 이상한 친구가 하나 앉아 있어요. 그 머리를 막 쉽게 말하면 인디언들처럼 복장을 하고 막 코에 막 코골이도 하고 귀에는 귀걸이도 하고 막 물도 갖다가 말이야 뭐 총천색으로 들이고 쉽게 말하면 좀 속된 말은 거지 바세기 같은 녀석이 내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소개를 다 하라 그런 거 처음에 가면 그러잖아요. 이제 리더자가 나는 한국에서 왔고 나는 뭐 박사 공부를 한 사람이고 내가 여기에 논문 쓰러 온 길에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 교회를 참석하게 돼서 내가 이곳에 왔다 하고 아주 자랑스럽게 나는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쳤어요. 그러면서 내 옆에 있는 친구를 내가 한번 쳐다본 거예요. 이 거지 바스이 같은 이 녀석이 자기를 뭐라고 나는 노숙인인 줄 알고 했는데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충격이 뭐냐면 이 친구는 미국 선교사예요. 미국 선교사인데 뭐냐면 이 친구는 그 현지인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원주민들을 선교하는 선교사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미국 사람 선교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복장이라든지 머리 색깔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뭐 형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원주민들과 똑같이 이렇게 하시고 그 사람도 나처럼 이제는 시간이 좀 나서 그 교회에 참석을 했어요. 사실 제가요 그분이 자기를 소개할 때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죄송스럽고 사실 함부로 사람을 판단했다라고 하는 것하고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능력이 내가 없고 그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뭐 그분에게 말은 한 건 아니죠. 그러나 내 마음에 정말 송구스럽고 그렇게 제가 두렵고 떨렸던 적은 없었어요.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서 이제 나중에 대화를 해보니까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인권이 사각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고 삶의 목적을 잃고 있고 그 사람들이 무상한 사람들인데 나는 그 사람들 위해서 평생에 내가 사역하기로 결정한 그런 선교사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참 미국이라는 나라도 우리가 인권을 많이 이야기하고 그렇지만 이런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라는 생각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노예들이 우리가 가스풀 가운데 오 자유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잖아요. 사실 그것은 우리는 굉장히 영감이 있는 그런 찬양이고 막 그렇지만 사실은 그것은 노예선에서 노예들이 정말 자유를 위했고 그리고 삶과 그리고 생명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말 겪었던 이런 그 고통들이 나온 그 가스불송이 오 자유라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이 난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사실 우리가 다문화라고 하는 건 다 힘들죠. 다 힘듭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문화 사역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정말 저는 한국에서 다문화 사역을 하신 분은 외국에 나가서 어느 한 지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보다도 훨씬 더 분명한 선교사로서 일하신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도전을 지금 제가
강의를 통해서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지금은 다문화 뭐 지도사라고 하는 뭐 이것이지만은 저는 끊임없이 이 사역을 하면서 이 다문화 사역을 하신 분은 선교사 가운데 선교사님이시다. 저는 학자잖아요. 그 저는 선교학을 강의한 학자고 선교학계에서는 알려진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다문화를 주장하고 훈련시키고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정말 다문화 사역을 하신 분이야말로 얼마든지 성도들에게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고 목사님들에게 내가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사역을 위해서 후원을 해주시고 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해 주십시오라고는 당당하게 이렇게 그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그 위치가 바로 다문화 선교사의 사역의 어떤 위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의 경우에는 조선 말기의 식량 부족과 함께 사실은 이 조선이 강제로 합병당하죠. 그래서 이제 780만 명이 해외에 이제 흩어지게 되고 또 그래서 이제 그 현장에서 난민이 되고 그런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죠. 또 불행스럽게도 6.25 동란이라고 하는 것은 600명의 피난민을 만들어서 정말 우리가 이 보따리를 한국에서 싸가지고 이제 두만강과 압록강을 넘어가게 되고 또 일본을 거쳐서 또 다른 나라를 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난민의 어떤 역사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외에서는 난민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한번 보게 되면요. 난민 문제가 국제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후반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러시아의 볼스비키 혁명과 내전으로 말미암아 150만 명의 난민이 러시아를 떠나게 되면서부터 이제 난민이 크게 발생하게 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유대인의 박해와 전쟁으로 인해서 250여만 명이 난민이 발생을 하고 되고 독일을 떠나서 흩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이 아우슈비츠죠. 이 폴란드에 가가지고 아우슈비츠 그 사실 난민 현상이잖아요. 독일을 떠나가지고 독일하고 옆 동네니까 지금 그 폴란드가 있는데 지금 가가지고 아우슈비츠 가가지고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 꼬마 아이의 머리를 따지고 딱 머리가 이제 따졌는데 그 딴 머리 자체가 이렇게 뭐죠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어린아이가 머리를 엄마에 의해서 머리를 땄는데 그것이 이제 가스실에 들어가가지고 그대로 죽었죠, 어린아이가. 죽었는데 그 어린아이의 머리를 부모가 어린아이가 그 따준 그 머리채를 그대로 이제는 잘라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뭐예요? 박물관에 그것이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난민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난민의 문화. 그러니까 우리가 다문화인의 고통, 난민의 고통. 나는 한국 교회가 이런 고통에 대해서 외면하고 이런 외면하고 교회 성장만을 위해서 있다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교회로서 사명을 망각한 것이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가난하고 헐벗는 사람들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초림하셨다. 이것이 첫 번째 설교 말씀이셨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바티칸에 가가지고 바티칸이 얼마나 호화로운 교회입니까? 세계적으로 제일 호화로운 교회 하기는 바티칸에 있는 교회죠. 엄청난 대리석에 유럽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동원해서.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이 계실까? 거기에 예수님이 역할을 하실까? No. 결론은 아니다라고. 그럼 뭐냐? 저는 오늘날 이 다문화인들 그리고 난민들이 흘린 눈물과 함께한 그 사역자가 그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귀함받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역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미를 갖고 사명을 갖고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선교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지, 이 세상에 화롭고 잘 사고 잘 먹고 그것이 절대화돼 버리면 내가 볼 때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정말 의미가 없는 신앙이다, 저는 그렇게 보게 된 것이에요. 사실 이 난민을 다루면서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도전을 준 것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이 강의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48년도 팔레스타인 전쟁이 있었고, 특히 1975년에 베트남 패방 이후에 보드 피플이 이제는 나오면서 난민이 굉장히 많이 또 발생이 되죠. 또 여러분 알다시피 동유럽 하면 유고 연방이 해체되잖아요. 체코슬로바키아가 사실 그럴 때는 이 체코하고 슬로바키아하고 나눠지고, 거기는 이제 그 동유럽 가게 되면요, 이쪽에서 이제 가게 되면 하여튼 그 버스 타고 오면 나라들을 계속 옆으로 이 해안을 따라서 나라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가면 뭐 세르비아도 있고요. 거리 가게 되면 뭐 몬테네그로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가보게 되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실 유고 연방이 해체돼서 나오는데, 유고 연방이 이제 해체되면서 사실은 뭐게 됩니까? 난민들이 그만큼 많아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기 있잖아요. 유고 내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89년에 동유럽에서 민주화 자유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또 거기에 전쟁이 있죠. 민족, 종교, 또 문화적으로.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그쪽 동네가 무슬림권의 이 국가가 있고요. 또 기독교 권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국가가 완전하게 달리하면서 해체되고 있고, 이 보게 됩니다. 유고연말 티토 사망이 가져왔는, 그리고 문제는 또 인공청소. 그렇잖아요. 인공청소가 또 전쟁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쪽 동네에서 난민이 많이 발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는 아프리카의 민족 분쟁, 또 중동의 정치 종교의 갈등과 동서방 열강의 대립으로 자원 전쟁이 나면서 총성이 멈추지 않고 약 1,0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마리 미카엘은 중동 난민의 탈중동 이주의 비극은 2021년에 소위 말해서 뭡니까? 이 아랍의 봄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운동은 뭡니까? 이 기대와는 달리 중동에서 일으킨 폭력은 아주 끔찍했다. 범은 오히려 수백만 명의 난민과 이주의 원인이 됐다, 이제 이렇게 미카엘이 쓰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근데 이거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그 지적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게 중동의 봄에서, 아랍의 봄에서 우리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알 수 없어요. 아랍이 이제는 기독교 문명이 들어가서 저들이 되겠구나. 시리아 같은 경우도, 시리아도 사실은 기독교가, 시리아 정교회가 살아있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이슬람의 극단주의라든지 또 탈레반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기들이 총칼을 들고 오면서 기독교인 숫자는 점점 축소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뭡니까? 아랍의 봄이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이제는 그 난민들을 많이 양산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시리아 난민의 경우 2017년 4월에 월드비전 통계에 가면 630만 명의 시리아인이 자국 내에서 실향민이 됐고 500만 명이 이제는 난민이 됐는데, 즉 2,300만 명 인구 중에서 1,100만 명 이상이 국가를 떠나거나 실향민이 됐다. 그러면 시리아는 참 이것은 그 이상한 그 동네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의 공란권에 가게 되면 시리아가 이제는 쳐다보잖아요. 쳐다보이고, 우리가 시리아를 쳐다보면 거기서 다마스커스, 다메섹이 쳐다보거든요. 다메섹이 시리아의 그 수도였잖아요. 그 보는데 그 땅이 그렇게 그 난민이 많고 전쟁이 많은 것은 참 아이러니컬하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시리아가 이제 난민이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다 또 터키라든지 옆 동네 이렇게 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많이 되고, 또 최근에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이 사망자도 약 700명이 넘는 그런 사망자가 있다. 사실 제가
그 일주일 전에 미얀마에서 오신 선교사람 제 제자하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데 지금 정말 죽겠대요. 왜냐하면 미얀마가 국제 제재를 받기 때문에 달러가 억수로 올라 버린 거예요. 딱 달러가.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에 예를 들게 되면 뭐 이 10,000원짜리가 지금은 가치가 1,000원짜리 가치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어려워서 본인이 선교하는데 교수님 정말 어떻게 위기를 넘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이제 마치고 그랬습니다만은 미얀마 같은 경우는 하고 미얀마는 보면 참 재밌더라고요. 정말 빈부의 격차가 심한데 돈이 많이 있는 족속은 다 군벌이에요, 군벌. 군벌들이 엄청난 것이에요. 군벌들이 잘 가는 식당, 찻집 이런 데 가면 이거 미국의 맨하탄 이런 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 해놨어요. 근데 거기에서 한 블록만 가게 되면 정말 저 빈민가고 그렇게 막 처참하고 떼거리가 없어서 아주 깡통을 가지고 차댈 만큼 그런 어떤 현상을 보는데 미얀마는 참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군부가 빨리 해체돼야 이제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가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최근에는 그렇죠. 우크라이나 난민이 약 516만 명이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세계에서 예지만 7,080만 명이나 2018년 통계하면 강제 이주가 됐고 4,130만 명은 자국 내에서 실향이 되고 2,090만 타국에서 난민위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이제는 난민의 어떤 현상적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 한국은 한번 봅시다. 한국에는 난민이 지금 얼마나 와 있냐라고 하는 거죠. 2021년 9월 말 통계에 의하면 72,800명이 난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난민이 이제 그 출신별로 보면 뭡니까? 중국, 또 파키스탄, 또 카자흐스탄, 또 러시아, 이집트, 인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네팔, 또 뭡니까? 시리아, 예멘, 모로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보죠. 그래서 특히 이제 2018년 5월에는 제주도에 500여 명의 예멘 난민들이 탈레반의 카불 정령과 함께 수송기로 아주 국내에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은 국내 입국 391명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큰 논쟁거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들어온 500명과 또 카불에서 우리 속에 온 이런 391명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논쟁이 됐죠. 논쟁이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이 그래도 비교적 안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난민이 되는 과정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돼요. 그것이 이제 저는 그 난민들이 가지고 있는 첫째는 트라우마 문제를 가장 먼저 짚어보게 되죠. 난민들은 자신의 고국을 떠나서 충격적인 고통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본국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외상에 이제는 있고요. 둘째는 고문을 받는 피해자는 아주 굉장히 엄청나게 고문 가운데서 정말 또 트라우마가 발생이 되고 특히 여기 있으면 여성들 가운데는 강도를 당한다든지 또 강간을 당하든지 갈취를 당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나중에 이제 탈북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겠습니다. 탈북자도 이것을 다문화인으로 봐야 될지 난민으로 봐야 될지 그냥 우리가 한국 민족 사람으로 봐야 될지 이것도 중요한 어떤 성격 규정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탈북민들도 예를 들면 중국과 제3국을 거쳐오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 세 번째는 주재국에서의 자리를 잡으면서 겪게 되는 외상이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 사람은 한국에 와가지고 언어 문제라든지 또 비인격적인 대우 문제라든지 또 음식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 엄청나게 이 트라우마를 많이 겪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난민이 가지고 있는 주거적인 문제를 이제 보죠. 주거가 첫째는 난민촌이 형성해야 되는데 일정하지 않죠. 난민촌에는 알다시피
인구가 과밀되고 비생적인 요소, 특별히 물 같은 거, 또 영양실조 문제라든지 또 결핵이라든지 홍역이라든지 이런 전염병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이제 아주 많이 발생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어떤 경우는 국제적으로는 뭐 난민촌이 조금은 그래도 현지인들보다 수준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난민촌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주재구에 있는 사람들이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난민촌은 이런 어떤 열악한 거주의 현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법률적인 문제죠. 법률적인 문제는 이제 거주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비자를 받느냐. 이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부분이 이런 거주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문제들이다. 이렇게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국에서는 이 사람들이 난민이냐 아니냐, 또 그래서 일시적인 거주자냐, 아니면 난민법에 의해서 난민으로 인정이 되냐. 그래서 여기 보면 예멘이 909명이 왔었는데 이들 중 30명만이 난민으로 인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은 제주도에서도 이제 추방되고 떠나야 될 만큼 어떤 이런 어떤 이 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난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선교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난민 선교 효용성에 보면 이대음이라고 하는 그런 분은 무슨 이야기냐면 종교적인 측면에서 갈등과 폭력이 유발된다고 주장했는데, 국내 거주 인도네시아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서 무슬림들이 들어와 폭력을 행사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아까도 종교적인 문제가 어렵고 또 뭡니까? 이 이집트에서 온 무슬림 지도자는 국내 거주의 어떤 개종인들에 대해서는 이 트집을 잡아가지고 본국에 있는 부모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또 본국에 있는 부모를 찾아내서 그 부모를 살해하겠다. 이렇게 협박 가운데 있는 것이 선교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라고 하는 부분도 이대음이라고 하는 분이 써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어떤 큰 틀에서 그런 몇 가지를 보게 되면, 첫째는 종교적인 갈등의 치유를 통해서 개종을 권유해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슬람교를 가진 남미들은 한국 이후 언젠가는 우리 사회 속에서 종교적인 갈등의 요소가 자리 잡고 있다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내가 몇 가지 사례들을 좀 썼어요. 미국의 어느 가정이 콩고인 6명을 이제는 어떻게 케어해서 이들을 복음화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는가. 또 한국에는 한민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뭐 국제 결혼을 한 것 같아요. 국제 결혼.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남편이 첫째는 무교였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는 이 성당에 가서 이제 함께 이제 뭐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도 이렇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인 갈등의 치유를 통해서 그들을 개종을 하도록 우리가 권유하는 것이 난민 사역이 가지고 있는 선교적인 어떤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제적 의미의 이용을 한 국격을 상승시켜보자.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난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처리하도록 이렇게 국제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물론이고 우리들도 또 때로는 정부가 난민법에 의해서 난민들을 처리해달라 라고 하는 것을 때로는 우리가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들에 대해서 그냥 해서 이 난민 선교를 하고 있는 그분이 어느 우리시지 갑자기 이름이 안 떠오르네요. 그분이 서울대학을 나오신 분인데 제 제자입니다. 제 제자인데 제가 이제 액치에서 강의를 할 때 저 강의를 들었던 분인데, 이분이 뭡니까? 굉장히 이민 난민 사역을 굉장히 어렵게 난민 사역을 하셔요. 사역을 하셔서 참, 근데 이분이 원래는 정부에서 뭐 돈도 좀 받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뭐예요? 오히려 정부가 돈 준 것을 오히려 거부를 했어요. 이분은 내가 여기 이호택 씨네요. 이호택
이분은 그냥 인터넷 치면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이호택 이분의 그 난민 사역을 한번 쭉 봤더니 지금 이분은 정말 난민 사역을 위해서 아주 그 뭐랄까 그 인생의 전부를 쏟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난민들을 주거 문제라든지 또 직장 문제라든지 또 언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깊이 있게 이제는 터치하고 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제 한국 정부에서도 해야지. 이제 한국 정부가 이분을 잘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난민들이 한국에서 기거할 장소를 어디다 냈냐? 저 영종도에다 해놓는데 여러분 영종도가 어디입니까? 저쪽 비행기 탄 데잖아 인천에. 근데 영종도에서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서울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영종도에서 여러분들 뭐 그 지하철 타기도 어려운데 타고 나와가지고 자기가 뭐 청소라도 해가지고 돈 몇 푼이라도 받아가지고 자기가 생활하려고 그러면 먹고 살고 그래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나중에 그 난민촌을 갖다 어디다 만들었냐면 일부러 어디입니까? 이 서울의 신림동 부근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싼 연립주택을 한 동 얻어가지고. 그래서 난민들이 거기 와서 살면서 한국에서 직업을 가지고 돈 벌어서 사니까 뭐 등짐이라도 하고 노동이라도 하면서 뭔가 살아라 그렇게 해서 난민 사역을 하신 분이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책적으로 국가가 해야 할, 또 여기도 바이든 이름도 나오고 막 그러네요. 또 바이든이 미국에는 어떻게 바이든 행정부가 난민을 어떻게 취급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농업 비자를 어떻게 주고 뭐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도 이제는 G20 국가가 되고 또 수출도 세계에서 9번째로 많이 하는 그런 부자 국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국격에 맞는 그런 어떤 난민에 대한 대우가 있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그 네트워킹을 해보자. 네트워킹. 그래서 국제 난민 단체들 또 난민 사역을 한 단체들 이것은 네트워킹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정보 교환을 하고 그 얻어진 정보 교환을 통해서 효과적인 그런 사역을 해 나가는데 예를 들게 되면 2015년 8월 29일 시리아와 네바노의 복지 공동체 최고협의체가 이제는 개신교의 단체들과 이 MOU를 위해서 호소문을 발표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대단히 중요한 네트워킹의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난민 선교를 보게 되면요. 난민은 돌아갈 곳이 없는 자를 말하죠. 그렇죠? 고향이나 고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제적으로 빈곤할 뿐만 아니라 자존감의 하락과 존재 자체에 대해서 정말 비참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들 위해서 선교를 해야 되겠죠.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난민 접대와 체류 및 주거 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여기도 있잖아요. 성경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난민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이 적법 절차에서 비자 문제라든지 또 난민 수용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한국 정부는 난민 수용소 영종도에 82명 규모의 난민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좀 비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호택이라고 하는 분이 이 피난처라고 하는 그런 뭡니까 이 단체를 가지고 사단법인을 가지고 있죠. 이분은 근데 이제 이분은 이 금천구에 가산동과 동작구에 30여 명이 수용하는 피난처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서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군데에 난민 숙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통해서 아주 사단법인이긴 하지만은 또 개인이긴 하지만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데 굉장히 하나의 모범적인 사례로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난민들의 아동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좀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외국에도 난민촌에는 다른 건 몰라도 항상 국제적으로
아동 교육을 위해서 다양하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선교사를 그 난민 선교를 하신 분들을 봐도 뭐 컴퓨터를 갖다가 지도한다든지 또 영어를 지도한다든지 또 뭡니까 뭐 수학을 지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동들이 이제는 교육을 통해서 이제 뭐 지식을 축적하고 얻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난민학교 설립이라 위원회 창설이고, 두 번째는 교육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이제는 아동 교육에 힘쓰는 것이 중요한 난민 선교의 요소다, 이렇게 봅니다. 또 세 번째는 직업을 창출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렇죠? 뭐 일정하게 환경미화, 또 자벽, 또 가사 도우미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거죠. 또 이제 할랄 식품을 위해서 그들이 뭡니까 그 농사를 짓게 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뭡니까 하나의 중요한 선교 전략이다, 이렇게 보죠. 그 다음에 난민을 하는데 이런 뭡니까 NGO 단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NGO 단체는 난민들을 위한 NGO죠. 난민 위한 NGO 단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이제 한국에도 KWM의 산하의 문제는 뭐냐면 이 난민 영역에 이제는 그 실행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서 이 문제를 터치하고 또 선교단체들이 논의하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전쟁과 부족들의 내전 그리고 종교적 박해로 인해서 오는 난민들을 빠른 이 교통수단을 통해서 언제라도 국경을 넘어서 지구촌 어디라도 쓸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내전이 생기고 그러면 옆 동네로 튈 수가 있다고 말이죠. 또 뛰어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난민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들을 케어해 나가는 것이 이 난민 선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에 강의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좀 질문이 있으시면